루브르 박물관. 화려함과 엄숙함, 권력의 미학, 시간과 영원이 공존하는 곳. 루브르의 시작은 12세기 필리프 오기스트 왕이 세운 중세 요새였다. 처음부터 이곳은 두려움과 보호라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 지어진 성체였다. 시간이 흐르고 왕권이 강화되어 예술이 숨쉬기 시작하자 루브르는 더 이상 창과 방패의 공간이 아닌 조각과 그림의 장소가 되었다. 샤를 5세는 요새를 개조해 왕의 도서관과 미술관을 만들었고,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와 루브르를 예술의 거처이자 왕의 자아가 확장되는 문화의 전당으로 탈바꿈시켰다. 정면에 솟아있는 루브르의 정문, 루브르 피라미드. 과거의 유산 위에 현대의 의리가 얹혀있는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 권위와 자유, 삶과 죽음을 품고 상반된 상징들이 현대의 계약이 되어 서 있다. 처음 피라미드가 세워질 당시 에펠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세웠다 비난했으나, 오늘날 피라미드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 되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늘 많은 저항이 수반되지만, 그 벗어남으로 인해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피라미드는 루브르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인해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오늘은 궁정회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을 겪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오히려 겪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 들어가지 않았기에 지켜진 존재의 의미, 열지 않았기에 남겨진 삶의 의미들을 떠올린다. 옛 루브르 궁전의 개선문이었던 카루젤 개선문이 보인다. 네 마리의 마리끄는 마차 위로 평화의 여신이 손을 뻗고 있다. 나폴레옹이 이 문을 세웠을 때 그는 로마의 황제를 꿈꿨다. 그러나 혁명의 정신과 어긋난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예술만이 남아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의 경랑 속에서 왕의 소유물이 아닌 민중의 박물관, 시민의 박물관으로 루브르 궁전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루브르 궁전이 왕권의 상징으로부터 시작해 혁명의 상처를 거쳐 이제는 전 지구적 문화의 공간으로 완성되어 가듯이, 삶도 이처럼 처음엔 개인의 의미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세계와 연결되고 결국은 공공의 존재로 되어간다. 루이 14세의 기마상이 보인다. 루브르 궁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왕, 루이 14세. 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던 왕이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왕이란 신에게 부여받은 권리임을 주장했다. 루이 14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국가 정책이 있었다.
콜베르의 재정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관료제 구축으로 파리 중심의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으며 상비군 체제로 프랑스가 유럽 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태양왕 루이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여 귀족들을 궁전으로 끌어들여 통제했고, 루브르는 궁전의 기능이 상실되자 점차 학문과 예술의 중심으로 변모해간다. 왕은 루브르에서 예술가들이 거주하게 하여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이곳에 작업실을 두었고, 이는 루브르가 훗날 박물관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되어 그의 지세 동안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었다. 루브르 궁전의 외벽 궤랑, 특히 크루카레와 리볼레를 따라 나열된 벽면의 석조 조각상들은 프랑스 왕정과 공화국이 프랑스의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19세기 중반, 특히 루이 필리프와 나폴레옹 3세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이 조각상들은 프랑스의 정치, 예술, 과학, 철학,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위인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데카르트, 루소, 볼테르, 파스칼, 몰리에르, 몽테뉴, 장 프랑수아 밀레 등이 있다. 루브르의 회랑을 따라 천천히 걷는다. 대리석 벽을 스치는 바람소리, 군중들의 웃음소리, 때때로 그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고독은 고립이 아닌 깊이, 자신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 고독은 늘 자신을 가장 자신답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의미를 만난다. 루브르의 외벽을 돌며 거대한 공간 안에서 마주 앉으면 예술과 권력의 박물관 앞에서 철학이라는 또 다른 미로에 들어선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벽이 반복되고 창은 같은 빛을 받아들이는 공간 안에서 예술은 비록 영원히 존재하지만 나의 삶이 오늘로써 영원하다면 나는 과연 지금의 나를 반복할 수 있을까? 루브르의 외벽을 걷는 동안 나는 내면으로 회개했다. 인생이 부조리하고 때론 삶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의미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 칼 융은 말했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외부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여행이라는 내면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그저 만들어진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존재가 아닌 역할이 되어버린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존재 자체가 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자신을 정의한다. 타인의 시선을 덜어내고 과거를 뒤로하고 고통의 무게 속에서 의미를 빚어내며
루브르의 외벽을 따라 마음의 길을 걷는다. 니체는 삶을 반복하라 하고 융은 내면의 그림자를 보라 한다. 까미는 무의미를 껴안으라 하고 샤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떠나 내가 나일 수 있는 공간을 찾으라고 한다. 진짜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닌 존재의 결을 바꾸는 것. 루브르를 걷는 하루의 걸음 속에도 진실한 존재로 숨 쉴 수 있는 내적 고요가 인생 속에 깃들기를 소망한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으로 이루어진 벽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한다. 세계가 나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창조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했다. 삶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어야 한다고. 의미란 누군가 내려주는 해석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붙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행동, 하나의 응시였다. 삶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다시 쌓고 그 안에 숨고 또 다시 나오기를 반복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실존이 창조되어 간다. 루브르에서 나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밤들 속에서 놓쳤던 희망의 조각들, 삶의 의미들을 다시금 하나씩 주워가고 있다. 이제 까르젤 광장을 지나 까르젤 다리 앞에 측문에 도착했다. 궁전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이 문의 도로가 관통한다.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세느강을 만나게 된다. 이제 루브르를 떠나 리볼리 거리로 향한다. 이 거리를 통과하면 리슐리의 추기경이 건축한 카르디날 궁전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이 통로를 권력의 통로라 불렀고 이 일대는 귀족들의 거주지였다. 잠시 머문 루브르를 하늘에서 바라본다. 파리에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공간.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 공간이다. 이제 루브르 궁전 주변에 옛 귀족들의 주거지를 걸으며 귀족들의 발자취를 밟는다. 파리의 햇살 아래 바람은 생강을 건너와 궁전의 석벽을 쓸고 수세기의 시간을 어루만지듯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리드 리볼리를 지나 서울의 북촌과 같은 옛 귀족의 거리를 걸으며 수없이 많이 난 창들을 바라본다. 왕의 권력, 인간의 야망, 그리고 남겨진 예술의 찬란함이 그 안에 비쳐 보인다. 루브르의 긴 회랑을 걷는 동안 나는 내면을 걸었다. 진정한 여행은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 도시의 다른 풍경으로 나아간다. 내면의 외침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다시 루브르로 돌아올 것이다. 루브르는 단지 예술의 저장고가 아닌 인류의 기억, 돌과 물감, 청동으로 새겨진 세계사의 기록이기에